지난 시간이랑 다르게 문항 말고 독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독서부터. 자, 1번에서 5번까지로 가주시고 여기서 가장 많이 틀렸었던 거는 3번과 4번과 5번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쌤이 풀이하지 않는 거는 진짜 막 한 명이 틀렸거나 두 명이 틀렸거나 요런 경우거든. 그런 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1번 제끼고 2번 제끼고 3번 문제부터 갔을 때 우리 3번에서 압도적으로 오답이 많았던 게 5번이요. 아니야, 이거 5번이 답이잖아, 얘들아. 그치? 2번이야, 2번. 2번에 압도적으로 조금 오답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4번도 먼저 좀 얘기하고 가면, 이것도 답은 4번인데 얘 진짜 왜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어. 4번을 가장 많이 틀렸거든. 얘를 5번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 자, 그리고 나서 5번은 얘들아, 이거 아마 3번과 5번을 고민했었을 텐데 이런 의미 찾는 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문단별로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만 가지고 왔었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할게. 자, 일단 1문단에서 기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요거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가볼게. 자, 이처럼 민족적인 특수성을 부여받은 문화유산은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하고 국가를 단결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원래 가치랑 유리돼서 영광이나 자긍심 같은 걸 고취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지정되고 보존되는 경우가 많았대. 그래서 결국 1문단에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문화유산이란 걸 지정을 하잖아? 그러면 그 자체의 의미와 멀어진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됐어요. 되겠지?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으로 가게 되면은 포인트만 보면 문화재를 가려서 어떤 걸 지정하고 지정하지 말아야 할까를 보는 건 굉장히 복잡하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인식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A라는 유물이 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나뉘는 건 인식 차이라고 보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같은 국가와 민족 내부에서도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문단에서 이거를 너네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던 게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문화유산을 뭐 이슬람과 어디가 뭐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부쉈다라는 예시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문화유산은 다양한 이게 맞다 아니다의 어떤 인식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정리하고 갔으면 돼요. 그리고 3문단으로 또 넘어가 보면 표시가 돼 있어야 됐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런 문화유산은 누가 어떻게 보존할 건데? 라는 문제가 있대. 그래서 특히나 다른 나라로 이동한 거, 피지배와 지배의 관계일 때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헤이그 협약이나 아니면 유네스코 협약 같은 이런 걸 지정해 두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들 간의 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럼 이건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리를 해보면, 3문단의 가장 마지막 줄 한번 가볼래? 가장 마지막 줄. 쌤이 방금 읽었던 거. 자, 문화유산의 거취 문제는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대. 그럼 너네들이 이거 읽을 때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는 걸 떠올리는 건 맞아. 근데 역학관계라는 게 뭔지 모르면 애들 어떻게 읽어야 돼? 아, 그냥 국가적인 관계 엮여 있구나 라고 읽고 넘어갔으면 됐다고. 됐지? 이 말 쌤이 한 거 좀 잘 기억을 해둬.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런 문화유산은 어떤 환경에서 보존하는가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원래 위치에다가 두면 진솔한 삶을 보여준대. 그리고 나서 얘를 옮겨서 박물관에 전시하잖아? 그러면 얘를 우상화하고 신화화하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대. 자, 그러면 글을 조금 위에 것까지 연계시켜서 잘 읽는 친구들은 이걸 보고 첫 번째 문단이 떠오르기는 했어야 됐어요. 왜? 원래의 가치에서 부여받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왔었거든.
되겠지? 그래서 요거 일단 또 기억을 해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문단으로 가면 이 글을 쓴 필자의 의견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박물관에다가 가지고 가지 말자.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자. 다시 말해, 박물관 밖에 존재하는 유물에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 있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게 뭐냐면, 거꾸로 요거. 우리 유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볼 건지 아니면 박물관으로 들어갔을 때 부여된 의미를 볼 건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르륵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되겠지? 그럼 문제, 아까 너네들이 많이 틀렸다고 했던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봐봐. 3번으로 가보면 3번. 위에 보니까 프랑스가 우리 거를 약탈해 갔어. 근데 중요한 건 대여를 해주기는 했대. 완전히 주는 건 아니고 대여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걔네들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2번하고 5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으로부터 가면 조선의 문화재가 외교장각 의궤 얘가 145년 만에 돌아왔잖아. 그건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이야. 아까 역학관계 못 읽으면 뭐라고? 아, 국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여라도 해준 거구나 라고 읽으면 맞는 말이잖아. 왜 이거를 틀렸다고 한지를 쌤은 잘 납득이 안 돼. 그리고 5번으로 가면요. 이 선지는 굉장히 좋았어. 모의고사에서 잘 쓰는 방식이거든. 자, 5번에서 외교장각 의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한 반환을 요구해. 그리고 프랑스는 대여 형식을 선호해. 이거는 그냥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긴 해. 근데 뒤에를 보면 문화유산의 원래적 의미에 대한 인식 차이다.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항아리 같이 생긴 유물이 있어. 그러면 얘 원래적 가치는 물건을 담는 거다, 아니다, 보석을 담는 거다, 이런 의미 때문에 대여를 해줄 건가, 진짜 줄 건가,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고 없으니까 대여하고 아니라 그냥 너에게 통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건 얘 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서 의도한 거는 유물의 의미가 A냐 B냐가 아니야. 그냥 이게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완전히 주지 못한다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이야. 요거.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할까 말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건 이미 문화유산이야. 그치? 그리고 줄까 말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틀렸을 때도 얘가 지향하는 그 문단별로 주고 있는 정보에서 구조화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은 그 정보를 놓치고 갔거나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요.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가면 얘는 얘는 진짜 많은 애들이 틀렸는데 애들 앞에 가서 기억으로 가보자. 기억으로 가면 기억으로 갔을 때 자, 이와 같이 민족적 특수성을 부여받은 문화유산이야. 그러면은 이 말을 통해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화되고 신화화된 상태의 기억이구나로 정리가 돼야 돼. 됐지? 그리고 나서 니은, 맨 끝에 있는 니은으로 가면 박물관 밖에 존재하는 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다른 말로 어떻게 치환해? 원래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솔직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비교를 했어야 됐다고. 됐죠? 자, 그렇게 보면은 4번으로 갔을 때 기억은 뭔가 영광과 미화, 우상화, 신화화 이런 내용으로 읽어줘야 되고 니은은 실제적인 삶으로 읽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민족의 영광을 재현하는 영광은 우상화되고 신화화된 기억만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모 거꾸로 세모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걸 틀렸기 때문에 좀 놀랐어. 자, 그리고 나서 요거에 대한 답으로 가면 이게 뚜렷해지지? 니은이 뭐다? 진솔한 삶을 드러내는 거라며. 기억은 뭔데? 박물관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과 3번은 아마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앞에 있는 지문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글을 읽을 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단별로의 그 중요한 내용을 계속 판단하면서 내려가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10일입니다. 6에서 10일. 쌤 생각에는 얘를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과학 지문은 되게 잘 풀었더라. 쌤은 요거 17분이나 걸려서 풀기는 했었거든. 근데 앞에 지문을 조금 빨리 풀어서 괜찮기는 했는데 요것도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도 7, 8, 9, 10, 11 5문제 중에 7번과 9번을 굉장히 많이 틀리기는 했어서 이런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를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너네들 거랑 쌤 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시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1문단에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민문이근은 수축과 이완의 역할을 한다라는 큰 키워드를 먼저 잡고는 갔어야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정보 굉장히 많았지. 다시 말해 민문이근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아서 지 마음대로 못하는 불수의근이다 라고도 그냥 정보 나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포 분열에 의해서 뭐 끊임없이 일어난다 라는 말도 했었어.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좀 중요했던 건 뭐냐면 골격근에 비해, 근데 우리 이제 골격근이라는 건 구체적인 설명도 안 해주고 있는데 얘랑 비교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수특 독서 같은 거 연습해 왔을 때 딴 거랑 비교 안 해? 차이점 생각하고 가야지. 왜? 내용일치 때문에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중요하다는 거 생각을 했어야 됐어. 장력을 비교하고 있네? 이 정도. 자, 그리고 이런 장력 같은 거 얘기할 때 장력은 다른 애들이 뭐 길어진다 해도 장력은 유지가 되는구나. 이 정도의 그냥 세부적인 정보인데 그냥 키워드 같아서 쭉 적어놓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잡아보면 뭐다? 이 글을 읽을 때 정보 나열이 굉장히 많아. 문이근이라는 거에 대한 정보 나열이 많으니 표시를 좀 잘 해보고, 그리고 골격근하고 비교하고 있네? 내용일치 조심해보자. 이 정도 생각하고 갔었으면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여기 쌤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잖아. 이거를 혹시나 본인이 찾고 넘어갔냐? 못 찾고 넘어갔냐는 이 전체 글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았어야 됐는지 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얘들아 세 번째 줄 있지?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혈관벽 밑줄 하나 그어주고, 혈관벽. 그리고 바로 밑에 각종 내장기관벽, 이것도 밑줄 한 번만 그어줘.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읽어보면 혈관벽의 민문이근은 수축이나 확장을 통해, 그러면 수축과 확장이라는 말을 했다는 걸 여기서 봐야 돼. 됐지? 그리고 나서 각종 내장기관 벽에 얘네들은 수축이나 이완을 통해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민문이근이라는 것은 그 두 부분에 있는데 둘 다 수축과 이완, 수축과 확장이라는 말로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수축과 이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라는 걸 잡고 갈 수는 있었어야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글을 읽는 거하고 얘네들이 주는 정보를 찾는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이 문단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수축에 대한 원리를 얘기를 해주잖아. 되겠지? 그리고 쌤은 이렇게 푼 거를 보면은, 분석한 거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을 이 문단이 원리, 그나마 우리가 좀 이해해야 했던 원리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하나의 낮은 정보, 작은 정보를 본다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크게 좀 갔으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 정보량이 안 그래도 많은데 이런 원리까지 써먹으라고? 그럼 실전에선 이렇게 줄 거야. 이 문단을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A라고 주고 난 뒤에 문제를 낼 거예요. 되겠죠? 그림 있었던 문제 기억나지?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을 거니까 이까지 읽고 그 문제를 풀러 갔었으면 됐구나 라는 것도 실전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정보 나열이 있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원리가 있었냐면 너네들도 체크하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민문이근 세포는 미오신이란 거하고 액틴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이 결합하면 수축한대.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결합하기 위해는 뭐가 필요하냐면 칼슘 농도가 필요하대. 그렇구나 그냥 가는겨. 자, 그럼 칼슘 농도가 증가하잖아. 그럼 뭔가가 복합체를 만든대. 그러면 또 이 복합체가 뭔가와 또 결합을 할 거래. 그리고 나서 활성화된 효소는 다시 미오신 머리와 인산을 합칠 거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대 하면서 순차적인 과정들을 얘기했어. 근데 머릿속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그냥 이런 과정이 있구나만 생각하면 A로 묶어놨을 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잖아. 자, 그럼 너네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뭐다? 얘들 결합하기 위해서는 칼슘 농도가 필요하구나. 그 중간에서 뭔가 많이 결합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가셨으면 됐어요. 아마 그 그림 있는 문제 풀 때 많이 이렇게 돌아왔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더라고, 이것도. 자, 그리고 마저 설명하고 난 뒤에 한 번에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원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A는 끝나. 이 원리가 계속 이어가면 민모니그는 또 비교 같은 게 나온다는 거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좀 특이하다고 봐주면 돼. 근데 민모니근 같은 경우에는 미오신과 액틴의 결합 이런 얘기를 하다가 미오신을 변형시켜. 근데 골격근은 액틴의 변형이 있어 라고 해서 얘네들의 차이를 한 번 더 얘기해줘.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느껴야 됐던 게 아까까지의 비교를 통해서 내용일치 하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교가 많아지잖아. 그럼 이거를 거꾸로 세모와 세모의 관계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왔어야 됐어. 그리고 실제로 아예 그런 문제를 냈잖아. 기억과 니은의 완전한 차이 같은 거 냈으니까 계속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표시는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정보 나열이야. ATP 활성이라는 게 있는데 골격근이 더 많이 한대. 표시만 하셨으면 됐고요. 그리고 그 속도도 역시나 골격근이 훨씬 더 빠르다. 이 정도 그냥 체크만 하고 갔었으면 됐어요. 더 중요한 건 비교하고 있구나. 이 정도. 됐지? 그래서 큰 구조로 이렇게 보고 간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가 빨라야 됐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은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을 줬어. 한 번 더 너네들이 원리를 못 먹었을까봐 좀 먹여주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다시 말해. 봐봐. 여기서는 이때까지 수축을 얘기했다면 이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미오신이 탈인산화 돼야 된대. 근데 여기서 너네들 머릿속에 그래 아까 얘네들이 수축되려면 결합이 돼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결합을 푸는 거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으면 됐었고. 자, 그리고 나서 풀기 위해서 사슬 인산 분해 효소 분해하는 게 있구나 라는 여기도 효소가 나오네. 이 정도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항상 일정하대. 내용일치 때문에 그냥 표시를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거 쌤이 있는 그대로의 그 문단의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번 보면 칼슘 농도가 상승하면 사실 이까지 왔을 때 벌써 알아채야 되는 게 칼슘 농도가 상승하는 건 수축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가긴 해야 돼. 한 번 더 정리를 해준다는 거야. 상승하면 어쩌고 저쩌고 인산화 효소의 활성이 증가하고 그러면 인산화 과정이 또 분해 요소에 의한 탈인산화보다 우세해져. 그러니까 미오신의 양, 인산화된 게 증가할 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라고? 그래, 수축 되겠지. 근데 여기는 이완을 얘기해주는 부분인데 뭐하러 수축 얘기를 해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너네들한테 떠먹여주는 거야. 니네들 위에 있는 거 잘 이해했니? 라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반면 세포질 칼슘 농도가 감소하면 이 다음은 솔직히 안 읽어도 알잖아. 감소하면 당연히 탈인산화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 얘네들의 결합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완이 되겠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인산화된 미오신의 양이 감소하면서 이완이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칼슘 농도가 참 큰 역할을 하는구나. 수축과 이완에. 요 정도 원리. 그냥 원리만 가져갔으면 됐던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가면 자, 3문단으로 갔을 때 쌤이 이렇게 써놓은 게 뭐냐면 분석을 했을 때 또 새로운 정보를 줘. 민무늬 근에는 두 종류의 무슨 칼슘 공급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주는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까지 읽고 새로운 정보를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풀러갈 수 있어야 돼. 근데 EBS에서 살짝 좀 치사하게 문제를 냈던 게 뭐냐면 전체를 읽고 문제를 풀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중간중간에 풀 수 있는 것들이 끊어읽기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좀 깔끔하지 못했고 좀 지저분한 글, 길게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었던 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도 계속 정보 나열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표시를 해야지 뭐. 표시하면서 와야지. 그래서 두 가지의 칼슘 공급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무늬와 골격근을 또 비교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확실을 하게 됐지. 한 문제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구나. 왔다 갔다를 잘하자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그냥 쌤이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데 민무늬근의 일부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잖아? 그러면 칼슘이 방출된대. 되겠지? 근데 활동 전이가 없어도 방출되기도 한대. 그러면 사실 이 정보는 없어도 되는 정보가 맞잖아. 그러니까 활동 전이가 발생해야지만 방출을 하는 건데 아닌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이걸 읽으면서 진짜 정보량이 많기는 하지만 내용 일치를 위해서 활동 전이가 꼭 필요한 건 아닌가?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조금 더 상위화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와야 된다고. 그냥 쭉 읽는 것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전력 농도라는 새로운 말도 나와. 어쩔 수 없지 뭐 표시를 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좀 지저분한 거는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였다고 하니까 첫 번째 얘기를 쭉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얘기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겨. 자, 그리고 나서 이까지 읽었을 때 너네들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는 게 뭐다? 크게 수축 이완의 원리를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칼슘 농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정보가 되게 많네? 그럼 키워드 같은 것만 밑줄을 좀 그어놓고 왔다 갔다 많이 해야겠구나. 그러니 문단별로 쌤이 나눈 것들도 너네들이 글을 읽으면 1문단에선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고 라고 자꾸 정리를 중간중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계속 나왔던 거지. 두 개 비교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문제를 일단은 잡아먹고 가자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뒤에도 쌤이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게 끝까지 한편으로 해서 또 다른 정보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며 골격근과 민문이근의 비교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비교. 이것도 비교. 그리고 나서 민문이근, 긴장도. 요거는 하나 표시했으면 좋았던 게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긴장도라는 게 뒷부분에 나왔었지. 요 정도만 표시하면 되는 거. 계속 정보의 나열이었을 거야. 끝났니? 마지막까지 있네. 그리고 마지막도 쌤이 정리한 거 보니까 골격 민문이에 계속 비교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한 글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두 개 정도의 문단이 없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표시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원리 같은 거는 당연히 이해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봐줘야 되는 거, 원리를 이해 못할까봐 떠먹여 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가셨으면 됐어요. 자, 그래서 쌤이 쭉 이렇게 까놓은 거를 그냥 써놓기는 했는데 요런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 그게 가장 쌤이 전달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문제에서 6번, 7번, 8번, 9, 10, 11번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7번. 이거는 사실 쌤이 풀어줘봤자 뭐 그냥 사실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지. 이 부분에 있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니까 여기서 그냥 얘기해줘야 되는 거, 돌아가서 풀어야지. 그럼 돌아가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어디 부분에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야겠지.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압도적으로 많았던 오답은 4번인데요. 이것도 얘들아 그냥 다시 돌아가면 찾을 수 있는 거 맞지? 응,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것도 너네들이 왜 틀렸을까 고민을 해보면 시간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여기 아까 쌤이 정리해둔 거 여기서 그냥 찾아주면 돼. 너네들이 다시 돌아가서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쌤이 굳이 안 찾아도 되는 거 맞지? 단편적으로 우리 4번만 보면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칼칼 복합체 있어야 된다며. 이렇게 그냥 바로 돌아갔었으면 됐던 거. 자, 그리고 나서 7번은 내용 일치니까 너네들 잘 돌아가는 거. 자, 그리고 나서 8번은 거의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혹시 틀렸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비교가 있네. 그럼 이 비교를 잘 풀기 위해서 비교 기준들 표시 잘했어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9번. 9번은 답이 1번인데 얘들아 2번, 3번, 4번, 5번 답이 다 있더라고. 요것도 되게 놀랐던 게 일단 문제 자체가 적절한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뚜렷하게 맞는 거를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 이 부분이지 얘들아. 가해의 이유는 그 이완과 관련된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야. 그럼 이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여기서 준 것처럼 수축이 일어나려면 인산화 과정이 탈인산화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수축이 일어난대. 그럼 이완은 거꾸로겠지. 그치? 그래서 이건 원리에 대한 거라서 답이 1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3번 봐봐 얘들아. 인산화 효소의 활성이 증가하면 칼슘 농도가 상승한다? 이거는 또 수축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원리 자체를 좀 잘못 알았다면 요거는 틀렸을 거야. 그래서 9번 틀린 거 같은 게 좀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으로 가면요. 두 종류의 칼슘 공급원이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내용 일치인데 2명이 틀렸더라고. 그 2명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조심해 주시면 되고, 심지어 얘들아 10번에 5번 봐봐. 5번으로 가면 5번을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민문이근 긴장도라고 한다라고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쌤하고 연습 어떻게 해? 네모치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긴장도 다른 것들이 잘 모르겠으면 긴장도 정도는 우리가 돌아가 봤을 거 아니야. 근데 가봤더니 기조 상태에서 결합을 유지하는 걸 긴장도라고 한대. 근데 여기서는 세포
세포질 칼슘만으로 긴장도를 유지할 수 있다?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 얘들아. 다시 말해, 세포질 칼슘만으로도 결합이 유지되는 걸 긴장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바꾼 건데 돌아가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해두고 돌아간다면 충분히 5번을 찾을 수 있었던 걸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보자고. 틀리면 안 돼, 그 2명 친구들. 자, 그리고 나서 11번은 뭐 제끼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지문. 생각보다 나는 두 번째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대를 어마어마하게 틀렸고, 나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리카도의 비옥도 관련된 기출 문제 있었던 거 알아? 있거든? 그거 되게 좋은 글인데, 좋은 글인데, 우리 수특에도 있지 않았냐? 리카도? 비교 우이론 하면서 막 그런 거 할 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게요. 쌤 여기 색칠한 거 보면 난리 났지?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했는데 정말 많은 걸 틀려가지고 근거를 찾는다고. 자, 그러면 14번, 15번, 16번을 많이 틀리고 13번도 틀린 애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16번이었던 것 같아. 요거는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글을 조금 상위적으로 좀 잘 읽는 친구들이 16번, 오, 이거 문제 좀 깊게 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을 겁니다. 답을 못 찾았거나. 자, 그러면 이 지문은 푸는 방법이 뭐야? 학자가 나오고 의견을 말하잖아. 그러면 네모치고 묶든지 밑줄 긋고 하는 거지. 그럼 쌤이 이게 정리한 거 뭐야? 학자와 입장, 학자와 입장, 학자와 입장. 모든 걸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 안 읽을 거야. 학자 입장 쭉쭉쭉 이렇게 해둔 게 얘네들의 그냥 내용 방식이었지. 그러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글이었다는 거야. 시간은 좀 걸리겠지. 근데 풀 수는 있었던 거라는 거.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로 얘는 바로 가봐도 되지 않을까? 다행히도 12번은 다 맞았더라고. 자, 일단 13번은 당연히 가까지 읽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번은 뭐 큰 무리 없이 갔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읽어보면 위에 있는 보기를 보니 경제학자 마셜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앞에도 마셜이 있었어.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살짝 보고 희소성을 얘기했던 마셜이네 생각하고 들어갔었으면 돼요.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경제학자 마셜은 공장이나 설비를 이용하면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하는 그 경우보다 혹은 우수한 설비를 이용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더 수익을 많이 얻게 된다고 봤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이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네. 생산성에 도움이 되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묶어주죠. 초과 이윤을 가져다주는 공장이나 설비에 대해 지불되는 대가 닫아주시고 준지대. 이걸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 없었거든. 준지대라는 것과. 자, 계속 준지대는 노동의 투여 없이도 밑줄 경제적 조건의 변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래. 자, 그리고 이런 경제적 사물의 가격이나 용역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들을 준지대는 설명한대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파레토 네모 쳐주시고, 자, 옆에 공급이 신축적이지 않은 생산 요소는 요거 밑줄 쫙 그어줘. 자, 공급이 신축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얘는 토지 외에도 많아. 그리고 얘네들은 밑에 밑줄 필요 이상의 대가가 지불. 아, 그런 생산 요소들은 돈이 많이 드는구나. 그리고 바로 밑에 묶어줄게요. 현재 용도로 묶어두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대가 닫아주시고 전용 비용 동그라미.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전용 비용, 어떤 걸 사용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최소한의 돈이 전용 비용인데 그 돈을 초과하잖아? 그게 바로 지대야. 그럼 지대 네모치고 바로 앞에 초과분이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고. 자, 그럼 지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거 보고 난 뒤에 가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보세요. 요거 오답 1번, 2번, 4번 다 많더라고. 자, 1번부터 가면 가의 패티와 B는 모두 지대가 토지 외의 생산 요소에도 발생한다고 보았군. 자, 쌤이 솔직하게 풀었던 거를 보면은 1. 패티한테 돌아갔어요. 자, 패티는 무슨 말을 하냐. 이거 봐봐야 돼. 이렇게 풀었어. 이 윌리엄 패티라는 애는 지대는 생산물의 가치에서 이런 걸 뺀다라는 정보를 주더라고. 그래서 1번을 봤을 때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 얘기를 안 하는데? 라고도 일단 생각을 했어. 너네들도 이렇게 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나는 그래서 X를 치기는 했는데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문제를 보니까 적절한 거를 찾으래. 그럼 적절한 건 누가 봐도 뚜렷한 거거든. 그럼 세모 치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는 거니까 밑으로 일단 내려가라는 뜻이야. 여기서 판단 못하면 내려가라고요. 적절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2번으로 갔을 때
토지의 사용에 대해 소요되는 대가를 스미스는 지대로 봤대. 그럼 우리 애덤 스미스 지대로 가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 대가로 주는 독점 가격을 지대로 한대. 그러니까 그러네. 스미스는 소요되는 대가를 지대로 봤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셜 위에 있는 준지대를 다시 개념을 보니까 공장이나 설비 이런 것과 관련되는 건데 토지 사용에 소요되는 대가 완전히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내용일치로 2번이 땡이지. 공장 설비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그리고 나서 3번이 답이었죠. 자, 가의 스미스의 지대 얘기할 때 주변 환경의 변화, 애덤 스미스 뭐라고 한다고? 정치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됐지? 외부 주변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 하나. 자, 그리고 나서 A, 마셜도 또 뭐라고 하냐면 준지되는 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며. 그러니까 답은 3번 금방 찾아줄 수 있지. 외부적인 요인들, 내용일치로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면 가의 튀넨과 달리 튀넨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튀넨은 운송비 얘기를 했다는 거 생각을 해주면서 가면 되는데, 자, 가와는 다르게 A는 지대의 대상이 되는 생산 요소 간에 질적 차이가 없다고 봤겠군. 근데 우리 보기에서 두 번째 줄 가볼래? 우수한 설비, 질적 차이가 나타나는 거 맞지? 근데 만약에 이걸 못 찾았다 하더라도 뭐 질적인 차이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데 라고도 접근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주고 싶은 정보는 뭐냐면 왔다 갔다를 당연히 할 거야. 근데 뭔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잖아? 그럼 적절한 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1번에서 막 망설여가지고 오래 시간을 끌지 마시고요. 2번으로 내려가 보면 이것도 뭔가 좀 애매한데 3번으로 내려가면 뚜렷한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적절한이라는 건.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선지를 밑으로 내려가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항 나올 때도 또 얘기할 건데 같이 또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3번 풀이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1번, 2번, 4번 한 친구들은 정확하게 이해 없이도 풀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번으로 가면 3번이 압도적이었어. 3번이. 그래서 이것도 조금 놀랐던 게 A는 마셜이고요. B는 헤이그고요. C는 알론소야. 그래서 1번과 2번은 정말 잘 풀었지. 왜냐면은 그 자리로 돌아갔잖아. 됐죠?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볼 건데 튀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튀넨은 운송비의 차이. B가 헤이그네. 미안해. B 헤이그로 갈게. 자, 헤이그는 교통수단이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교통수단이 좀 짧아져서 돈이 절약되잖아. 그럼 그 절약된 돈으로 지대를 지불을 할 거래. 거리가 짧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3번으로 가보면 헤이그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양호해져. 그럼 돈을 절약하는 거 맞지? 그럼 절약하게 되면 그 돈으로 지대를 지불한다며. 됐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교통수단이 절약된 돈으로 지대를 지불하는 거니까 절약한 만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왜 또 틀렸냐라는 게 시간이 없어서라면 납득이 돼. 하지만 내용 이해를 못해서라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4번으로 잠깐만. 적절한 거 맞지? 그렇지. 적절하지 않은 거 찾은 거니까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가면 C에 의하면이라고 하는데 얘는 알론소에 대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앞에 한번 볼래? 알론소를 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정리한 게 아니라 얘가 한 말을 그냥 쓴 것뿐이야. 키워드를 보면 얘도 거리가 중요해. 운송비가 중요한데 이런 운송비나 그런 거리와 같은 또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지가라는 게 결정이 된대. 그리고 나서 이 지불 능력에 따라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결정되기도 한데,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이익과 유용성을 비교해서 하기도 한데 라는 정보들을 쭉 나열을 해줬어. 그랬을 때 다시 돌아갔을 때 한번 보자. 4번으로 가면 토지 이용에 대한 지불 능력은 지가에 영향을 준다. 근데 알론소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 근데 개념을 그대로 다시 한번 오면 지불 능력에 따라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이게 개념이야. 근데 방금 읽었던 이용에 대한 지불 능력은 지가에 영향을 미친다.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거잖아. 키워드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좀 읽으세요.
알겠지? 그냥 여기서 글자가 보였다라고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5번도 똑같이 한번 가보면 지가에서 기대되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 얘들아 영향을 받지. 왜? 마지막 표시했잖아. 이익과 유용성을 비교할 거래. 그러면 이익이 커지면 유용성이 더 큰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쌤이 정리해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학자와 이론이 나오는 건 그냥 왔다 갔다 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돌아가는 연습 좀 제발 시간 안에 하는 거 그런 거 연습을 해줘.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내가 표시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그런 걸 대조를 해보라고. 그냥 쭈루룩 풀면은 뭐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15번으로 가면요. 15번. 자, 이제 나글을 읽으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너네랑 같이 보기는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얘네들이 쓰는 방식이 요거. 봐봐. 가글과 나글이 나눠져 있다는 건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주제통합에서 봤던 글이잖아. 그럼 주제통합이란 건 소재든지 내용이든지 연결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지문을 봤더니 바로 이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너네들이 다시 한번 이거 들어가기 전에 차익지대론이 뭐였지는 당연히 보고 왔어야 돼. 됐죠? 자, 그럼 이때 차익지대론이 뭐였냐면은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는데 그 차익이 지대로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별하는구나. 이거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이 부분을 썼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놓친 애들이 많다는 것도 좀 놀랐고. 자, 그러면 우리 나지문에서 어쨌든 조금만 쌤이랑 같이 가보자. 첫 번째 문단에서 리카도의 차익지대로는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그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이것을 비용으로 볼지 잉여로 볼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또 생산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냐 주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했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밑줄이지? 리카도는 지대를 잉여로 봤대. 밑줄. 자, 그리고 나서 리카도는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서 위로 화살표 했지 얘들아. 생산비가 상승하면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대 발생, 지대에도 위로 화살표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산품 때문에 지대가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우 지대도 계속해서 상승해.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지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두 줄 내려가면 어떤 값인 지가라고 하잖아. 개념 얘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자, 지가도 역시 상승하게 된다. 즉 정리를 해준대요. 생산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의 가격이 높은 거고 지대와 지가는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즉 다음이 매우 매우 중요했어. 왜? 생산물의 가격 때문에 지대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거꾸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너네 머릿속에 일방적 관계구나 정도는 좀 정리가 됐어야 됐다고. 이때까지 쭉 얘기하는 게 뭐야? 이거는 여기에 영향을 끼쳐 라는 거. 근데 반대는 안 돼 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리카도의 지대 이론에 따르면 노동이나 자본, 요거 밑줄 하나 그어줘. 노동이나 자본. 그 다음 문단 노동이나 자본. 자, 얘는 한계 생산을 생각할 수 있어도 밑줄 토지의 한계 생산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쨌든 문제가 나올 건데 얘도 사실 조금 EBS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기억으로 해놓고 이거에 대한 추론 문제는 그 문단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좀 끝까지 읽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좀 더 고차원적인 걸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쌤이 방금 밑줄 두 개를 그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노동이랑 자본은 가능한데 토지는 안 돼 라고 해서 대립적인 관계를 글로써 힌트로 줬다는 거야. 이거 일단 하나 생각해놓고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게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생산물의 가격에서 노동 및 뭐의 임금과 이자를 뺀 나머지로서 임금과 이자와는 좀 다른 거고 이를 토대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어려워하지 마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아까 쓴 것처럼 생산물은 지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대는 생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줘. 그 이유가 뭐다? 아, 토지는 뭐 한계 생산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구나.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이 정보는 가지고 왔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갔을 때 신고전 학파 네모 하나 쳐주시고요. 신고전 학파 네모. 자, 이 사람은 바로 밑에 유용성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토지가 유용하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유용성이라는 것은 바로 밑에 토지를 비롯한 생산 요소의 효용이란 건 해당 생산 요소가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방향성이 나옵니다. 표시하세요. 토지의 경우 지대가 떨어지면 지대 아래로 화살표, 토지 구입량을 늘려 위로 화살표, 그리고 반대로 지대가 올라가 위로 화살표, 토지 구입량을 줄인다. 일단 방향성 나왔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한계 생산 가치가 균등해진다. 이것까지 깊게 볼 필요 없어. 나도 이해 못했거든. 그리고 좀 더 내려가자. 자, 바로 밑에 또 내려가면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 가치가 생산 요소의 가격이며 소득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한계 어쩌고가 나왔다는 거 와드만 좀 박아 놓자고.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결국 지대 역시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리고 옆에 거는 묶어주세요. 노동의 임금 혹은 자본의 이자와 같이 닫아주시고 그리고 옆에 밑줄 토지 자체의 한계 생산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것 밑줄. 그러면 여기서 일단 너네들이 깜짝 놀라게 봐야 되는 건 아까 위에 리카도는 노동과 자본 얘와 다르게 토지는 뭐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우리 신고전 학파에서는 노동과 자본과 마찬가지로 토지 역시 그러하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밑으로 또 내려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비용으로 계산되듯이 지대도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대. 그리고 바로 밑에 밑줄 이런 지대가 밑줄 계속 껴줘. 지대는 생산물의 생산비에 해당되며 계속 밑줄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너네들이 완전 별표를 쳐야 됐던 게 뭐야? 아까는 일방적이었잖아. 생산물이 지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거꾸로 지대가 생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이제 입장 차이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둬요.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었지.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신고전학파에서의 지대 이론에 의하면 위로 화살표 해볼래? 토지의 투여량이 증가. 위로. 자, 토지를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토지의 투여량이 증가할수록 지대는 하락한다. 방향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단의 밑에서 5번째 줄로 갑니다. 밑에서 5번째 줄로 가면 자, 그래서 지대 및 지가는 토지가 생산하는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당연히 받게 되는 소득이 될 거고 이는 그 외의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임금, 이자와 차이가 없어. 똑같다는 말 3번째 해주는 거 알 수 있지? 노동, 자본, 토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줄, 즉 토지의 용도 전환을 전제로 밑줄 토지도 필요에 따라 계속 밑줄 합니다. 노동 및 자본처럼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찾았던 거 요 말이 반복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단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리카도는 토지란 건 뭐 한계 생산이 있을 수가 없대. 얘네들과 다르게 이까지 먼저 얘기해 놓고선 얘는 왜 한계 생산이 없는데? 라는 걸 문제로 냈거든. 자, 그랬을 때 이제 밑에 있는 걸로 거꾸로 유추를 해보는 거야. 자, 신고전학파 이론에서는 한계 생산이 있을 수 있대. 왜 그러냐면 얘도 노동과 자본과 마찬가지로 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투입하기 때문에 생산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되겠지? 그럼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앞에 있던 말은 영향을 못 미쳐. 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이유는 얘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걸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 근거가 어디 있어? 토지량을 늘리고 토지를 구입하고 이런 말로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봤을 때 쌤이 가장 어려웠다고 했던 16번인가요? 그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16번으로 갔을 때 토지의 한계 생산은 생각할 수도 없어 라고 말했던 건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로 봤을 때 3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토지 공급은 신고전 학파에서 사고 팔 수 있고 구입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어. 신고전 학파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리카도는 토지는 공급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영향도 못 미치고 얘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구나 라고 도출할 수 있다고.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요게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밑에 있는 4번, 5번 정말 압도적으로 5번이 많았거든. 이런 것들은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쌤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맥락을 벗어난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쌤이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얘를 전체를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고력이 어느 정도 왔구나라는 거거든. 근데 그 방법이 어땠다? 이 부분에서 못 찾으니까 얘와 반대되는 그 입장을 보고 거꾸로 추론을 해나갔다고. 여기서는 그게 안 돼. 여기서는 된대.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안 되는 이유는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되겠지? 그래서 요 내용을 어려우면 쌤이 이거 인강 찍은 거 다시 한번 너네들이 보면서 글을 한번 다시 읽고 쌤이 얘기했던 원리를 뒤집어서 봐라. 이쪽을 통해서 거꾸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걸 너네들이 먼저 분석하고 라고 한번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요거 또 되게 좋은 문제였어. 그래서 16번이 어렵긴 하지만 거꾸로 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16번에 1번, 2번, 4번, 5번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3번만 이해하면 땡이라는 겨.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거 쭉 다 읽어봤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5번 정도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 힘들지 얘들아? 좀만 더 힘내줘. 자, 15번으로 갔을 때 리카도와 신고전의 가장 얘네들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답은 2번이었지 얘들아. 이거 풀 때 사실 16번을 쌤이 되게 열심히 했잖아. 이거 이해하면 되게 그 15번도 금방 풀어. 가와 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가는 생산물만 지대에 영향을 끼치고 지대는 영향을 못 끼쳐. 이거였어. 근데 나는 지대도 생산물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게 가장 큰 차이였다고 보면 돼. 이거는 그냥 찾았어야 돼. 그랬을 때 일단 2번 답으로 가면 지대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지대가 생산물 한테만 영향을 받는 건 가가 한 말이야. 그러니 가와 달리라고 하면 안 되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2번을 놓치면 안 됐었던 거야. 혹시나 이거를 틀렸다면 쌤이 16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정리했던 거 그 자체를 이해 못한 거니까 글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아요. 아셨죠? 다른 지문은 안 읽어도 나 이 부분은 꼭 읽어줘. 자, 그리고 나서 이 15번에서 압도적으로 답이 많았던 건 뭐냐면 4번인데 4번 이것도 좋았던 게 뭐냐면 가와 초기 이후에 나는 토지의 질이 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 일단 요거는 가 때문에 너네들이 이거를 틀렸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거든. 근데 이 가의 근거가 어디냐면요. 여기요. 우리 나의 가장 첫 번째 줄. 리카도의 차익지대론은 이라고 말을 했지. 그럼 차익지대론이 뭔지 한 번 더 읽고 가야 됐다고 했지. 근데 갔더니 뭐라고? 우등지와 열등지는 차이가 있어. 그 말은 토지의 질이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먼저 나와 있던 말이었잖아. 되겠죠? 그래서 아마 15번도 쌤이 분석해 봤을 때 4번 토지의 질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가 틀렸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요런 거 요거는 사실 EBS가 더럽다고 볼 수 없어요. 차익지대라는 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안 하고 한 번도 안 보고 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의 실수가 맞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부분의 그 개념들을 꼭 챙겨가셨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17번은 안 봐도 되겠지 얘들아? 17번 문맥은 안 보고 잠깐만 우리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뒤에 모의고사 문학에서는 18번을 틀린 친구들 18번부터 21번 첫 번째 현대시부터 가시면요. 18번을 틀린 친구들은 되게 적었어. 2~3명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자동화 좀 하세요. 자동화. 알겠지? 뭐가 쓰이고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가는 거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작품 보면서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19번 틀린 친구들도 있었거든 얘들아. 얘는 쌤이 분노로 막 별표를 막 쳐놨어. 왜냐면 혼나야 돼.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얘들아, 적절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뚜렷한 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 A와 B는 가와 나에 걸쳐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서로 연관성 없는 두 작품을 굳이 한 가지의 공통점으로 막 이렇게 묻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뚜렷한 내용이 답이어야 되거든. 근데 나머지 뚜렷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하면 이런 과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더 단편적으로 말하면 내용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용 이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쌤이 이따가 하는 것처럼 좀 크게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만 알아도 답은 찾기 쉬울 거야. 18번, 19번은 틀린 친구들 혼나야 돼, 정말. 자, 그리고 이제 20번으로 갔을 때 압도적으로 4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만 이따가 풀이를 해볼 거고요. 21번은 잘했어. 한두 명이었던 것 같은데 풀이 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가지문으로 가가지고 쌤이 크게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이거 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는 21번 보기를 보고 가야 되는 거고 자기의 삶 돌아보고 긍정적인 인식 성숙한 삶의 태도 가진대 뭐 이 정도 보고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면요. 이렇게 갔어야 됐어. 스물 안팎 때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있대. 자동화하라는 게 그거잖아, 얘들아. 수풀이 산발을 하고 있고 머리 산발 이렇게, 그러니까 의인화 같은 거 쓰인다는 걸 좀 자동화를 하라는 게 그 말이야. 그리고 어지럽게 흔들어서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대. 그리고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하면서 뭔가를 부르는 영탄법 정도가 쓰이고 있다는 거 자동화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스물 안팎 때 어땠다고? 그거를 묻고 싶은 거야. 스물 안팎 때 너네들 딱 이까지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물 안팎 때는 갈피를 못 잡고 뭔가를 그리고 힘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가라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이제 40 가까워졌대.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손등도 앙상하고 그 다음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됐대. 그럼 겨울나무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제목이잖아. 됐지? 제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자, 어쨌든 40대 나무들이 겨울나무가 됐는데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대. 그리고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버렸대. 그러면 이때 겨울나무 긍정으로 읽은 거 맞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떨쳐버렸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럼 너네들 여기서 단편적으로 내려가야 될 게 아니라 옛날에는 세모였는데 지금은 플러스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해달라고 크게 읽으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았어. 지금 공간적 배경이 탕인가 보다.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대. 그러면 이때 그것은 당연히 나무들일 수밖에 없겠지. 그 나무가 나에게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대. 그러니 겨울나무는 긍정적인 게 맞아. 나를 기쁘게 하니까. 자, 그리고 뿌연 노을 속 한 경치로서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벗을 거를 다 떨쳐버린 그 나무가 나에게도 온다. 나도 역시나 그렇게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지. 되겠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요 정도만 읽어주면 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벌써 19번으로 가보자, 얘들아. 그러면 겨울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다만 읽었어. 했을 때 4번이요, 4번. 4번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4번. A는 화자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겨울나무가 뭐라고? 모든 걸 다 떨쳐버린 내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잖아. 근데 추억 회상 언제 했다고 얘를 보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혼나야 되는 이유, 내용 이해를 크게 거시적으로 좀 봐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나 작품으로 가볼게. 더 이따가 문제는 한 번에 보고. 자, 그 다음에 나도 똑같이 갈 겁니다.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가 긴 바람들. 의인법 쓰이는 거 바로 자동화하라고. 그러면 벌써 첫 번째 답 찾은 거 맞지? 의인화 나오는 거. 자, 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지규도 쓰고 있고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그럼 이까지 읽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라고? 거시적으로 생각해보면 혼자인 건 없다. 되지? 다 혼자가 아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 혼자는 아니다. 정리해주네. 그리고 나서 누구도 혼자는 아니야. 나도 혼자는 아니야.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있는데 그때
하늘만큼은 같이 있지 않느냐? 아무도 혼자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뭐 더 이상 정리할 게 뭐가 있겠어. 자, 계속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고 사랑도 항상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그러면 일단 표현기법으로 대구가 쓰인다는 거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디로 나아가는 그 중간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뭔가 좀 기독교스럽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뭐. 자, 그리고 나서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이적진을 몰라도 상관없잖아. 말로 풀던 마음을 이제는 말없이 사귈 수 있대.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났나 보네. 그리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이게 그냥 중요한 거 아니오. 세상은 혼자인 거 아무도 없고 나는 너그럽게 살아갈 거래. 황송한 뭔가라고 알고 세상을 누려보자. 너그럽게 살아가자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새해의 눈시울이, 그럼 시간적 배경 그냥 새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지금 새해가 됐어.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 꽃이래. 그럼 얼음이든 꽃이든 순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는 백설을 담고 온다. 그러면 이때 백설을 부정적으로 볼까? 아니지. 왜냐하면 얼음꽃을 순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순수한 뭔가를 담고 와.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외로운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이때까지 뭐 이적진 말로 풀던 마음을 이제는 말없이 사귀고 너그럽게 살아보자. 그리고 너그럽게 살자라고 말하고 난 뒤에 말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뭐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지. 이 정도로 그냥 갔었으면 됐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현대시 읽을 때 내신처럼 승천한 눈물들이 뭐를 의미하는 거지? 눈물을 흘린다고 부정적인 걸까? 이렇게 세세하게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의고사에선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고 그 다음 구체적인 건 문제를 통해서 너네들한테 요구할 거니까 이거 읽을 때는 판단 같은 거 좀 자제하시고요. 크게만 좀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번은 자동화하면은 바로 풀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19번 더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맞지 얘들아? 삶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는 거. 혹시 개성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할 때 이거 개성 없는데? 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개성적이란 거 빼고 삶에 대한 인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20번으로 갔을 때 얘는 4번에 답이 많았다고 했는데 리을이 그 부분이었죠. 하늘. 요거 내가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있어. 그러면은 나 혼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특이하게 얘는 뭐라고 해? 그래도 하늘은 네 편이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늘을 내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상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거 맞죠? 특정상은 외톨이로 있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답이 2번인 이유. 그냥 탕에 들어간 거는 탕에 내가 들어와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올라갈게요. 이쪽으로 갔을 때 자,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 앉았어.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나쁜 것들을 다 떨쳐버려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무가 나에게 오고 있대. 그럼 나 역시도 그렇게 살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를 계기로 인식이 변화했다. 탕에 들어와서 변한 건 아니잖아. 그냥 거기서 뭔가를 더 느낄 뿐이지. 되겠죠? 자, 그래서 20번도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21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부터 26번으로 갔을 때 22번은 대부분 잘 풀었었고, 그리고 23번에도 거의 안 틀렸어. 잘했어. 그리고 24번도 거의 안 틀렸어. 한두 명 빼고는 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번은 좀 같이 볼 거야, 얘들아. 25번. 그리고 26번은 이것도 얘기할 게 조금 있네. 25번과 26번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5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시면요. 1번과 2번을 한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는 4번이거든. 이 4번이 왜 아닌지를 한번 찾기 위해서 나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갈게요, 나. 우리 원래는 가 같은 고전 시가를 봤었는데, 이거는 나를 쌤하고 조금 같이 읽으면서 가보도록 하자. 자, 뜨문뜨문 읽겠습니다. 나로 오세요.
자, 이튿날 아침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아침밥을 재촉해 먹고 소위 연주대라는 곳을 오르기로 했대. 연주대 중요하지, 문제 낸다고 하니까 동그라미 쳐두고. 자, 그리고 승려가 말하기를 여기는 가기 힘듭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다. 갈 수 있다. 하고 그 다음 문단. 저울 뒤에 산꼭대기 넘는데 길 끊어지고 되게 위험한 거, 그리고 되게 두렵기도 하고 밑도 못 보겠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갔을 때, 자, 무서우니까 딱 얘들아 세 번째 줄 봐봐. 엉금엉금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러니까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또 갈게요. 해는 이미 정오가 됐대. 자,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오른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위험하게 가길래 소리도 쳤대요.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자, 나는 힘을 다해서 곱사처럼 구부리고 기어서 산을 정복했어. 그럼 이때까지 여기서 정리하라고 하면은 꾸역꾸역 올라갔다. 이 정도가 답니다. 자, 그리고 갔더니 그 문단의 마지막 차이람 동그라미 쳐주시고 바위 하나를 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 바위를 보니까 옛날 양녕대군이 왕위를 회피해서 관악산에 와서 머무를 때 이곳에 올라왔었대. 그럼 머릿속으로 아, 이 공간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떠올리고 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갔었으면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천막을 치고 앉았었고, 그 다음에 무슨 구멍 판 게 4개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마 천막 기둥을 세웠던 것 같기도 하다. 구멍은 있는 그대로니까 연주대라고 하고, 이 바위를 암이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면서 이름이 만들어진 유래 정도를 얘기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이 중요했지. 연주대가 구름과 하늘 사이에 높이 솟아 있어서 스스로 내 몸을 돌아보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본 거야. 성찰적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천하 만물이 감히 높음을 겨루지 못할 것 같고 사방에 보이는 산봉우리들이 시시해서 비교할 것이 못 된다. 다시 말해 이곳 정말 장관이다. 이런 태도 정도는 보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략 밑으로 내려가면 자, 계속 이어집니다. 서쪽 끝에 쌓인 기운은 넓고 아득해 맞닿은 듯해 하늘이라고 보면 바다고 바다라고 보면 하늘이야. 어찌 분별하겠냐? 장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계속.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중요했지. 밑줄 긋습니다. 한양의 성과 궁궐이, 요거 밑줄. 굳이 이 자리에 와서 한양의 궁궐을 생각하는 거, 임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 못해도 또 얘기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경복궁의 옛 대궐 밑줄 하나 그어주고, 어쨌든 왕과 관련된 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 그리고 양녕대군이 오락가락 돌아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던 일, 그 마음 상상할 수 있다. 네가 뭐 생각했는지 나도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 시경의 시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이 시에서 말하는 거, 아름다운 사람, 저 아름다운 사람, 서방의 사람이요. 그러면 실컷 궁궐 얘기하고 난 뒤에 사람 보고 싶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임금이겠지. 자, 그랬더니 이제 숙현 네모 쳐주시고 말합니다. 노랫소리에 그리움이 있네. 요거는 미음, 밑줄 그어져 있지만 한 번 더 밑줄 그을게. 임금 그리워하는 건 옛사람, 지금 사람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통해 결국 임금에 대한 그리움 드러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하는 것 중에 허미수, 기억나지 얘들아? 허미수라는 사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도 뭔가 열심히 뭔가를 추구했고 나도 그랬어. 근데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 걔는 기력이 많아. 나는 기력이 약해. 이 정도로 비교하고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읽었을 때 연주대에서 물어봤지, 연주대가 의미하는 거 찾으라고 한다면 이 공간 장관이다. 그치? 자연경관을 예찬하는 태도가 드러났다. 이 정도 생각하거나요. 혹은 여기서 임금이 그립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 그러니까 임금 그리움 2가지 정도만 가지고 갔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5번으로 갔을 때 쌤은 여기다 물음표 해놨어. 왜 틀렸는지. 자, 25번 적절한 거 하면 3번 임금 그리워하는 마음. 당연히 이거 체크해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4번으로 갔을 때 번뇌와 시름을 극복해내기 위한 자기 수양의 공간, 혹시나 이거를 엉금엉금 올라가고 힘들게 올라갔다 이걸로 생각을 했다면 그냥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게 다야. 내가 번민하고 고뇌하는 거 그 어떤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았잖아. 그리고 혹시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나 임금이랑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어. 이게 나의 고뇌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것도 자기의 주관이 개입된 겁니다. 그러니 이거 틀린 사람들도 똑같이 혼나야 돼 그냥.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6번 문제도 한번 볼 건데 이거는 재밌었던 게 1번과 5번으로 갈렸거든. 1번을 선택한 친구들은 납득이 좀 됩니다. 왜냐면 유배를 왔는데 고향 얘기했다고 이거를 향수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배이기 때문에 고향 얘기를 하면 향수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겨.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 앞으로 가면은
여기 어디야? 기억 부분으로 가면 이 사람이 지금 유배에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고향을 바라보니까 기억, 오령, 5가지의 고개가 가려져 있대. 그러면은 고향을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1번도 세모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 요거는 가능하겠구나 판단을 했었으면 좋았고요. 그리고 5번으로 왔을 때 앞부분은 맞아 얘들아. 옛날이고 지금이고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근데 반문과 서리는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설이라는 거는 물어보는 게 아닌데 반문은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문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반문이란 말은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지 않아. 그러니 알아두기는 해야 됩니다. 서리법 그거 의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줘. 자, 그러면은 요 문제들도 요 정도로 일단 볼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27에서 30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31에서 34 엄마 말뚝은 진짜 대부분 다 잘 맞았기 때문에 요거는 글도 안 읽고 그냥 확인만 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27에서 30으로 가보면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 굉장히 중요했던 거 맞지? 요것도 줄거리를 꼭 읽고 가야 된다는 거였는데 요것만 읽고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왕자 소선은 부왕을 위해서 약을 구해와. 되게 효자네. 자, 소선을 시기하던 세정인이 얘 세모 때문에 눈이 멀게 되고 바다에 버려진다. 이거는 밑줄을 그었어야 됐어. 고난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백소부 당연히 네모를 쳤을 텐데 조력자라는 것도 떠올렸을 겁니다. 구해주고 난 뒤에 심지어 자기 딸내미하고 그 인연을 맺어주고자 한다. 어떤 상황인지가 뚜렷하게 나왔다는 거 생각하고 이제 문제 좀 한번 훑어볼게요. 자, 뒤로 넘어오면 27번은 거의 안 틀렸어. 안 볼 겁니다. 그리고 28번은 좀 많이 틀렸는데 3번을 압도적으로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9번은 어려웠어. 만약에 틀렸다면 3번을 했을 텐데 3번을 했다면 잘했습니다. 나머지를 했으면 안 돼. 자, 그리고 나서 30번도 꽤 많이 틀려서 요거 위주로 정리를 하고 얼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잠깐 뭐부터 볼 거냐면 우리 A 부분 A 부분을 쌤이 적었는데 일단은 28번 때문에 A 부분을 먼저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우리 있는 그대로를 읽어주는 건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A를 쌤이 적어오기는 했거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맞춰서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부가 지금 상황 얘들아 어떤 상황인지 알았지? 이 눈먼 애를 구해주고 난 뒤에 자기 딸내미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노부 늙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말을 하고 있는 백소부 아저씨겠지. 내가 일찍이 어떤 좀 특이한 사람을 만나서 관상 볼 줄을 알아. 세상 사람들을 두루 봤는데 베개 하나도 실수가 없었어. 그럼 여기서 잠깐 끊어가지고 우리 28번에 1번한 친구들 과거 경험을 근거로 내 능력에 대한 믿음 나 실수 한 번도 안 했거든. 이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단거랑 원청강이라도 쌤이랑 수업할 때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라고 고사를 인용하여 요 정도로 보면 되잖아. 자, 고사 속 인물이 오더라도 이에 지날 수 없다 하나이다. 내가 더 쩐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3번으로 가시면요. 다른 인물과 비교해서 나 관상 잘 봐 라고 말하는 거니까 3번 여기에 있잖아. 혹시나 이거 틀린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 너를 칭찬해야 되는 건데 나를 칭찬했다고 생각했을라나? 라고 쌤은 꾸역꾸역 맞춰봤는데 그러니까 한번 왜 틀렸는지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노부가 내가 바다 밖에서 공자를 만났던 처음부터 그럼 이때 공자는 얘들아 맹자공자 아니지 너잖아. 너 바다에서 주웠던 너를 만났던 처음부터 마음에 생각한 게 오래됐고 너의 욕 같은 용모 당연히 머릿속으로 자동화 지교를 써가지고 되게 뛰어난 외모 칭찬하네. 자, 보니까 앞길이 만리야. 그리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할지라도 머지않아 마땅히 눈이 떠질 거야.
암시도 하고 있는 거 맞지? 예언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출장, 입상, 벼슬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가지고 역사도 비출 건데 그 부귀의 지극함, 자손의 창성함 얘가 아주 제일일 거야. 앞으로 창창할 거다 얘기하고 노부의 말이 진실로 망령된 것이 아니니까 야 결혼해라 라고 회유하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1번과 3번 압도적으로 많았던 3번도 처리가 될 거고 답 4번으로 가면 교훈이 어딨지? 교훈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잘 될 거, 네가 잘 될 거니까 눈 뜰 거니까 그냥 결혼해라 라는 건데 교훈이 어딨어?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야 된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9번 29번으로 가면 요거 어려웠어.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진짜 좀 잘 한 거거든?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이요. 요거 밑에 있는 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수줍은 빛을 띠고 이제 글을 좀 써줬는데 그 글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한번 볼게. 여자가 남자한테 쓰는 글이야. 봉황새가, 얘들아 봉황새라는 건 되게 신비롭고 되게 대단한 새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자가 썼는데 나는 봉황새야. 그 아니겠지. 너를 얘기하는 거겠지. 남자인 너가 단산에서 나왔는데 네가 깃들인 바가 벽오동이 아니로다. 자, 그러면 여기에 힌트에 벽오동이 뭐라고 쓰였냐면 봉황이 깃들이는 나무야. 그러면 이상한 거 느껴야지. 봉황새가 나왔는데 봉황이 깃들여야 되는 곳이 아니네?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네가 깃들여야 하는 곳은 여긴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 찾았더라도 밑에 보세요. 날개가 꺾어짐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안타까운 맥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 네가 나왔는데 여기가 아니네. 날개가 꺾어짐을 근데 한탄하지 말아봐. 왜? 마침내 하늘에 오를 거니까 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까지. 되겠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쌤이 일단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읽은 거 3번으로 갔을 때 기역에서 백옥당은 요거는 제끼고요. 니은으로 보면 니은은 벽오동은 화자가 대상에 깃들이기를 바라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었군.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할 거야. 근데 밑으로 내려가서 4번이 확실하게 답이다 라고 본다면 거꾸로 돌아와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됐다는 거. 봉황새가 깃들어야 됐는데 못했네. 해야 되는데의 공간이니까 여기는 긍정적인 공간인 거지. 되겠죠?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 뭘 했어야 됐다고? 밑으로 내려가서 확실한 거를 찾았어야 됐다고. 그럼 확실한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지. 자, 그러면 니은에서 마침내 하늘의 오름을 본다 라고 하는 건 안 겪었잖아 얘들아. 그치?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뚜렷하게 4번이라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4번처럼 뚜렷한 게 나오면 3번 거꾸로 가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어려웠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괜찮을까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맨 마지막 줄에 여기도 밑에 거 살짝 봤을 때 이 여자가 무성한 건 소나무의 자질이야. 그리고 푸르른 건 대나무의 마음이야. 이때까지 배웠잖아.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송죽을 얘기했으니까 지조절개 떠올려 줘야 되지. 2번을 얘기했으니까. 자, 그리고 사랑스럽다.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 맞지? 세한의 절조는 지조절개 한번 얘기해주네요. 이 지조절개는 바람서리의 침노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너네들 쉽게 생각했을 거야. 지조절개가 있다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건 바람서리 이거 부정적이라는 거 너네들 찾을 수 있었잖아. 쌤하고 수업할 때도 매화처럼 혹은 소나무처럼 지조절개를 얘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얘들에게 주는 고난과 시련이 나와야 된다고. 자, 근데 이 시를 보고 난 뒤에 이제 밑에서 3번째 주로 갈게요. 자, 근데 비록 그러나 시의 뜻이 스스로 송죽의 지조절개의 비함은 어찌된 일이니? 이거는 네가 지조절개가 없는 데 있다고 한 거, 이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야. 자, 나중에 시참 우연히 지은 시가 뒷일과 꼭 맞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또 이상한 거 생각해야 되지. 지조와 절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덕목일 텐데 이럴까봐 두렵대. 그럼 지조절개를 가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실현을 가질까봐 두려운 거겠지. 그리고 또 하나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도 기억날 거야. 두려워하노라에다가 물결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돌려 말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진짜로 걱정한다는 뜻이고, 걱정하는 걸 찾으라고 한다면 바람서리를 걱정하는 거겠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갔을 때 쌤이 이렇게 열내는 이유 30번으로 가보세요. 3번 꽤 많이 했었거든.
딸아이가 송죽처럼 당당한 인물이 되기 바라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고전에는 반어가 없어.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얘기했다면 그게 이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쌤이 이런 거 보면서 조금 화가 났었던 그런 거는 왜 수업했을 때랑 다르게 문제를 풀까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뒤에 있는 이 엄마의 말뚝은 대부분 잘하기는 했는데 33번을 그래도 조금씩 틀리기는 했었거든. 그리고 특히나 33번에 3을 틀렸는데 얘는 보기에도 근거가 있고요. 그래도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급하게 푼다고 요거를 틀린 거가 아니라면 근거 한 번 정도만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